논어 쉬운 번째 시간으로 옹야편의 21장부터 23장 보겠습니다. 요 21장, 22장, 23장은 21장은 굉장히 유명한 말이긴 한데 이번 시간에는 전체적으로 이 수수께끼 같은 말이라 조금 주의를 더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21장을 보겠습니다. 자왈 지자는 요수하고 인자는 요산하나니 지자는 동하고 인자는 정하며 지자는 락하고 인자는 수하니라. 인자는 순이라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는 지혜로운 자하기보다는 지식인, 지자일 거예요. 지자. 우리가 흔히 아는 지혜로운 사람 아니라 지자는 물을 좋아하고 인자는 산을 좋아하며 좋아한다 그래서 요라고 있는 거죠. 지혜로운 사람은 지혜로운 게 아니라 지자는 동하고 인자는 고요하며 지자는 즐거워하고 인자는 수를 누린다. 뭐 이 정도로 해석이 되죠. 이제 대립상으로 묶었죠. 지는 이제 수랑 연결이 되고 수는 이제 동이랑 연결이 되고 동은 이제 락이다 되는 거죠. 여기 이제 반대로 이는 산이랑 연결되고 산이 이제 고요하게 되고 요건 이제 수를 누린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 워낙 뭐 절묘한 대꾸와 컨트라스트가 있어서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물과 산이라고는 이미지가 어우러져서 굉장히 추상적인 말인데 그 말이 느껴지지 않을 만큼 아주 이 멋진 말이죠. 이 앞에 나왔습니다만 추상화하는 된 개념을 이미지화 시켜서 어려움을 느끼지 않게 만드는 굉장히 어려운 말을 쉬운 것처럼 느끼게 만드는 이 탁월한 능력인데 그게 이제 거의 이거는 시죠. 시에 가깝죠. 뭐 소설가 김정한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의 호가 요산이죠. 여기서 왔죠. 북한사는 인수봉도 여기서 왔고 너무나 익숙하고 뭐 한문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 구절은 다 들어왔을 만큼 이렇게 인구에 널리 회자되고 그런 말이죠. 근데 이 말이 이해가 쉽게 되십니까? 질문이 몇 개가 떠오르죠. 왜 지혜로운 사람은 물을 좋아하죠? 어진 사람이 산을 좋아하나요? 거꾸로 물을 좋아하는 사람이 지혜로운가요? 이건 아니겠죠? 산을 좋아하는 사람이 인자일 리는 없겠죠? 지자가 산을 좋아하는 전제를 받아들이고 인자가 산을 좋아하는 전제를 받아들인다면 그 다음 진행 동하고 정의 이미지를 근데 이건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물은 동하고 산은 정하니까 일단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다음 거 동하면 락합니까? 정하면 수하나요? 이것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도 중요한 질문인데 왜 지와 인을 짝지었을까요? 아니면 대조인가요? 이게? 지와 인을 대조한 건가? 마지막 질문이 떠오르죠. 이건 공자의 직관적인 깨우침일까요? 아니면 이게 사실 진술로 봐야 될까요? 거꾸로 독자는 이걸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까요? 우린 다 직관적으로 이해한다고 생각하죠. 서양 사람들이 이해 못해. 동양 사람은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 직관적으로 뭘 이해했죠? 이 구절은 굉장히 많은 추측과 해석을 불러일으킨 이 논쟁의 여지가 많은 설명하기 아주 까다로운 구절이죠. 근데 아름다워요. 구절이. 사람을 많이 매혹시켰어요. 일단 하나하나 한번 일단 설명 가능한 수준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는 물의 이미지와 연결이 돼서 어느 정도 설명이 돼요. 이제 순자란 책에 가면 지와 물의 관계를 이 장편의 에세이를 기가 막히게 쓴 글이 있습니다. 순자 때 가서 이게 이미지화 된 거, 명확한 설명을 얻게 된 거 보면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관자라는 데 보면 이제 물에 관해서 굉장히 아름다운 에세이가 들어가 있는데,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물에 대한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물에 대한 이 이미지나 물에 대한 글이 아주 풍부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지지가 결부시키는 게 이제 문제였는데 이제 결부가 된 거죠. 공자에 의해서. 그러니까 물의 이미지는 일단 근원이 있고 멈추지 않으며 역동적이죠. 늘 전진하고 맑고 투명하고 깊이가 있습니다. 이것만 늘어나도 시 한 수가 나오죠 벌써. 그러니까 우리가 이상적인 지식이나 지성인으로서 추구해야 되는 어떤 이미지와 정확하게 부합을 해요. 그리고 이제 이거 움직이는 거거든요. 지식은 계속 바위가 있으면 돌아서라도 계속 움직인단 말이에요.
동해 이미지와 아주 일치를 하죠. 그리고 이걸 지식을 얻었을 때 어떤 즐거움, 이건 뭐 하기 쉽죠. 그런 얘기고. 그러니까 지와 동해 이미지는 설명, 물의 이미지, 락의 이미지는 충분히 설명이 가고 우리가 이제 이미지화 할 수 있어요. 문제는 이제 인이죠. 인 얘기만 나오면 긴장하게 되는데. 인은 이 산과 결부되면서 강력한 것, 도가적 아우라를 갖게 되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지와 대조가 되면서 지보다는 한층 높은 경지라는 느낌을 여기서 강력하게 암시하고 있어요. 지금 어떤 신비적인 느낌까지 갖게 되는데 여기서 얘기를 잠깐만 멈추고 우리 인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이제 아내죠. 호학하면 아내를 떠오르지만 인하면 또 아내를 떠오르죠. 공자가 칭찬을 했지 않습니까? 3개월 동안 인을 떠나지 않은 게 아내라고. 그리고 뭐 일단상 일평은 앞에서 언급을 했고, 그다음에 호학지사라 그래서 이제 불천노하고 불의과하고, 그렇죠? 잘못 옮기지 않고 두 번 분노를 옮기지 않고 두 번 잘못하지 않고. 그리고 누가 그랬어요? 자공이 문일지십이라고. 저는 하나는 알면 둘을 깨우치는데 안자는 제 친구지만 하나를 얘기하면 열을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호학지사 그랬으니까 우리한테 안연의 떡에게 떠오르는 이미지 사실 그 물의 이미지가 떠올라야 되는데 안연은 사실 물의 이미지를 충분히 갖고 있으면서도 실제 안연의 이미지는 인이거든요. 요 묘한 간극이 있어요. 이게 논어를 읽어보면 생각보다 우리 철학적인 언설, 뭐 선생과 담론이라고 그러지만 굉장히 많은 서사가 들어가 있어요. 서사가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각 인물들마다 독특한 캐릭터를 갖고 있는데 논어에서 캐릭터를 조형하는 방식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이거 아주 재밌는데 예컨대 자로나 안연이나 자공이나 이런 사람들의 이미지를 우리 머릿속에 갖고 있죠. 갖고 있는데 자로 같은 사람은 그 이미지를 갖고 있으면서도 새로운 에피소드가 등장을 하면 갖고 있는 이미지와 약간씩 어긋나요. 완전히 이미지 앞에 있는 이미지를 깨는 게 아니라 약간씩 어긋나면서 인물이 다면체로 깎여집니다. 그래서 자로라는 인물을 보면 만날 때마다 흥미로워져요. 또 무슨 사고 칠까? 무슨 말을 할까? 그래서 우리가 인간적인 매력을 그 친감을 느끼죠. 자로를 보면서 앞에서 자로가 이렇게 움직이는 게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안연의 이미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안연을 언제 봤죠? 안연에서 근데 우리는 굉장히 잘 알고 있죠. 왜 그렇죠? 동료들이 계속 칭찬합니다. 선생님이 안연을 굉장히 높여요. 그래서 우리는 안연의 이미지가 굉장히 좋아서 안연을 우리가 한번 봤습니다. 선생님이 자로하고 안연을 모아놓고 네 뜻을 얘기해봐라 했더니 자로는 선생님 저는 수레하고 옷을 탁 친구하고 다 떨어져도 원망 안 하고 싶어요. 소박한 뜻을 얘기했는데 안연은 저는 능력이 있다고 자랑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좋은 일 했다고 과시하고 싶지 않아요. 완전히 도덕군자의 샌님 이미지.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미지를 강화한 쪽으로 인물이 조성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로나 이 자공 같은 인물이 알고 있는 이미지를 약간씩 틀면서 점점 인물이 이렇게 변하고 커지는 데 비해서 안연은 공자를 통해서 동료를 통해서 알고 있는 이미지를 강화시킨 쪽으로 인물 조형이 거꾸로예요 지금. 그래서 안연은 뒤에 몇 번 나오지만 그 의미가 바뀌질 않습니다. 이게 되게 희한하죠. 근데 그 안연의 이미지가 제일 가까운 게 인이에요. 저는 그래서 안연은 되게 신비한 인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신비한 이미지랄까 어딘가 잡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막연한 것 같고 어떤 이미지 그런 게 있는데 그 이미지 인의 이미지가 이 문장 전체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 뜻을 알기보다는 직관적으로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뭔가 있어라고 느끼게 만드는 그 위력, 이게 글의 문장이죠. 안연의 존재가 여기서 말하는 인의 이미지와 아주 닮아 있다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물어야 돼요. 안연이 수했습니까? 안연이 수를 누렸나요? 안 그렇거든요. 술을 안 누렸거든요. 내가 뭐라 그랬어요? 인자는 수한다 그랬거든. 공자가 틀린 말 했네요. 우리는 술을 거꾸로 해석해야 돼요. 우리는 술을 읽을 때 그 사람이 100살 살면 술을 누렸다고 얘기를 하는데 공자나 안연의 경우를 대조하면 전혀 그런 뜻이 아닙니다. 물리적 수명, 그러니까 100세를 장수한 게 아니죠. 즉 사이불후, 죽었을지라도 썩지 아니하는. 이렇게 하면 안연이 말이 되죠. 옛날에는 그 수가 3가지 종류가 있었다고 얘기를 하죠.
수에는 세 가지가 있다. 첫 번째, 왕택지수. 왕의 은혜. 훌륭한 임금이 백성들의 끝인 일에 사람들이 기억을 하죠. 오래. 여기 숫자는 오래다는 뜻이에요. 오래된다. 그리고 유성문지수. 성문, 소문. 훌륭한 사람이 누구누구 훌륭했어. 그 사람은 훌륭한 사람, 업적 같은 건 남죠. 성문지수. 오래 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행인지수. 인을 행한 사람은 오랫동안 기억이 되고 남다는 얘기죠. 아니면 여기에 해당돼요. 공자가 얘기한 것도 행인지수를 얘기하는 거라고 아마 봐도 무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여하튼 이 구절을 두고 여러 가지 얘기를 했고 그렇긴 했지만 수수께끼는 여전히 남아있고, 읽을수록 이미지의 현혹이 되고 따져볼수록 신비적 성격이 오히려 더해지는 그런 묘한 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22장입니다. 자왈. 제1변이면 지어 로하고 로 1변이면 지어 도니라. 제나라가 한번 변하면 노나라에 도달할 것이고, 노나라가 한번 변하면 도에 도달할 것이다. 이게 제나라가 있고 노나라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도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명군이 나타나면 노나라는 대도가 행해지는 시절로 뭐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거에 비해서 제나라는 노나라보다 하나 낫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제나라가 노나라보다 못하다는 전제가 깔려 있어요. 그 전제는 물론 이제 노나라가 문화적 자산, 그러니까 주공의 후예라는 거죠. 주공의 유산을 보존하고 있다는 그 자존심에 근거를 하고 있는 거죠. 노나라는 소박하고 제나라는 그 경제적 부유함, 문화적 세련됨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노나라 열등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정교, 정치와 이 가르침 같은 게 다 쇠퇴한 건 마찬가지인데 그나마 소박함을 갖고 있는 게 노나라다. 그러니까 제나라의 문화적 세련됨은 타락으로 보이는 거죠. 지나친 걸로. 그런 생각이 있는 거죠. 근데 이 말은 후대 해석은 다 그렇게 문화적이나 정치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데, 철학적이 정치적이 아니라 철학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좀 야박하게 얘기하자면 공자가 한 말은 무조건 옳다라는 전제가 무의식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좀 곤란합니다. 공자가 어떤 말을 했는지 이 구절은 되게 모르겠어요. 도가 최상이고 훌륭한 정치이고 그 이제 단계가 있다는 거고 노나라가 이제 바로 앞에 있다는 이 얘기인데, 그렇게 해석할지 좀 모르겠어요. 이건 좀 심하게 얘기하면 공자의 편견이 심하게 들어간 말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청약자들이 해석하는 것처럼 해석을 하면은 그래서 다른 걸로 읽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문화적으로 그렇게 아전인수로 해석하기만은 좀 곤란하지 않냐. 이 정치적 진술로 읽는 거죠. 뭐냐 하면 사실 제나라와 노나라는 쌍으로 묶일 수가 없어요. 왜? 앙숙관계라는 말은 성립이 안 됩니다. 노나라는 제나한테 일방적으로 깨졌거든요. 워낙 강대국의 소국이라 뭐 어떻게 저항조차 할 수가 없어. 일방적으로 깨지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노나라는 제나라를 견제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랑 수많은 연대를 벌입니다. 그 연대를 벌여서 특히 위나라하고 이제 많은 이 관계를 맺고 이 제나라를 견제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뭐 사신도 가고 그랬는데, 근데 여기선 특이하게 공자가 제나라와 노나라를 같이 묶고 정치단으로 같이 묶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아마 노나라가 제나라와 관계 개선을 도모하는 게 아닌가. 예를 들면 관계 개선이 너무 국력 차이가 될 수가 없는데 강태공과 주공이라고 하는 문화적 코드를 중심으로 한번 엮어보려고 그러는 거죠. 친선 관계를 도모해보려고, 관계 개선을 도모해보려는. 그거에 대한 일종의 뭐라 그러죠? 파일럿이라 그럴까? 그 언사로 이걸 읽는 그 방식이 있어요. 전 그것도 생각해 볼 만한 여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다시 돌아가면 제나라를 강태공과 연관시키고 노나라를 주공과 연결시켜서 공자 당대까지 정치 변화를 이제 염두에 두고서 두 나라를 저 멀리까지 소금시켜서 비교해서 대조하고 노나라가 낫다고 얘기하는 방식 자체가 이 문장을 독해하는 어려움을 저는 역으로 증명해 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해석이 어떻게 해도 보기도 어려우니까 제나와 노나라의 정치적 관계, 문화적 코드, 당시에 이것까지 다 해석을 해버리는 건데 그것 자체가 이 텍스트, 이 문장 자체를 읽기 상당히 까다롭게 만드는. 여기 맥락이 전혀 안 들어와 있으니까. 언제 말했는지, 누구한테 얘기했는지, 어디서 얘기했는지. 여하튼 이 말은 해석을 하긴 했지만 여러 가지 뒷맛이 개운치 않고 탐구의 여지가 많은 그런 문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3장입니다. 자왈 고 불고면 고제 고제야. 고가 고답지 않으면, 아니, 고가 모나지 않으면, 이게 뭐라는 뜻으로 하냐. 고가 고답지 않으면 고이겠는가 고이겠는가. 제가 논어를 읽으면서 제일 황당했던 경험이 이 글이에요. 이 글. 딱 한 글자 갖고 지금 문용을 하고 있는 고자라는 글자를 가지고 단어로 쓰고 동사 하나 쓰고 하나는 문장으로 쓰고 있어요. 이런 황당한 글이 있나 싶을 정도로. 여기는 이제 언어 유희가 이제 들어가 있는, 공자의 특기 중에 하나 언어 유희를 지금 하고 있는 건데, 고가 무엇인가를 먼저 봐야겠죠. 고는 여기 이제 뿔이 이렇게 있어서 뿔로 만든 거 같죠. 뿔은 아니고 사실 이제 금속으로 만든 그릇이에요. 이 부분 이제 부분이지, 형성 문자인데 부분인데, 보통 술잔으로 보죠. 술잔이라는 뜻도 있고 이제 죽간이라는 뜻도 해석 주석가에 달리긴 하지만, 무엇을 가리키면 이 뭐가 났어요. 이렇게 각진 그릇이에요. 각진 위에 쭉 서갖고 이렇게 각이 진. 그러니까 이 의미는 이 고라는 그릇이 갖고 있는 특성, 뭐가 났다든가 각이 졌다든가 그 실질적인 모습을 잃어버리면 그것을 고라고 하겠느냐 이런 뉘앙스인 거죠. 그러니까 고가 고의 특성을 잃어버리고 이름만 남은, 헐만 남은 거를 보고 공자가 이제 명실상부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탄식을 한 거죠. 이게 참 재밌는 해석. 이건 이제 여기서 확대 해석이 가능한 거죠. 고는 은유고 정치로 은유해야 되면 정치다면 이러면 그게 정치겠느냐, 뭐 이런 식으로 은유가 이제 무한대로 반복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문장이 그렇게 되는 거죠. 일반적인 해석은 이제 그렇습니다. 근데 이 고를 술잔으로 그냥 고지고대로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해석하면 아주 재밌는 해석이 나옵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옛날에 술잔은 제사에 바친, 이게 제기인데 한 대짜리가 있고 두 대짜리가 있어요. 근데 한 대짜리는 자기라고 해서 다리가 3개 있는, 이게 한 대짜리고, 이 자기라는 뜻은 이 다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 다하다, 그래서 만족, 충분하다 이런 뜻으로 해석이 돼서 읽히고, 이 고라는 것은 이 고가 과하다, 부족하다는 뜻이죠. 소, 이런 뜻은 이게 2대짜리인데 그렇게 의미가 그런 게 있답니다.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이 술 얼마나 먹었는지, 이 그릇이 고라고 쓴 것은 이 그릇을 먹을 때마다, 술을 먹을 때 항상 적게 먹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고 먹어야 되는데, 사람들은 이거 적은 술잔이고 계속 마셔야 되는 거죠. 술을 너무 마셔야 되니까 고불고, 고라는 게 적게 마시라는 건데 얘가 예명칭 잃어버렸네. 고이겠는가. 그러니까 예를 모르는 것에 대한 것, 그리고 재구실을 못하는 것, 그래서 찬탄하는 거죠. 당시 사람들이 술 먹는 걸 보고 이 예 타락까지를 본 공자의 모습을 여기서 읽어내는 거죠. 이 상당히 흥미로운 해석이죠. 근데 결국 이게 다 단어가 짧고 문장이 이제 뭔가 있을 거라는 것 때문에 이제 파고 들어가서 그러는 건데, 다르게 읽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인터넷 들어가면 고라는 그릇을 한번 보십시오.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이게 상나라 때의 그릇인데, 이 상나라 때 이 술 그릇인데, 그 상나라 때의 그 브론즈가 청동기가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도 최고의 아름다운 그릇 중에 속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아주 아름답습니다. 굉장히 이뻐요. 이게 아름다운 그릇이 이게 상나라 때 쓰다가 주나라 때 와서 이제 제작이 중단이 됩니다. 주나라 때 이미 끝난 거죠. 이게 이제 공자가 살고 있는 춘추 시대에 오면은 제기로서의 기능을 잃어버리고 뭘로 남아요? 수집물로 남아요. 완상의 대상이 아니라 수집물로 그냥 컬렉터들이 갖고 있는, 그래서 용도를 잃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걸 이 언어 유희를 읽으면 이 고자라는 거는 뭐를 읽어? 외로울 고자로 읽을 수 있어요. 제기여서 고귀한 대접을 받던 것이 시대가 지나면서 맥락을 벗어나서 고독한 존재가 된 거죠.
맥락에 벗어 혼자 똑 떨어져서 자기 기능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공자는 고라고 얘기하면서 외롭다는 얘기를 하고 있다고 읽었어요. 이러면 얘기가 지금 달라집니다. 공자가 고로구나. 고라는 그릇이 예전엔 제기로 쓰였는데 지금 맥락을 잃어버리고 홀로 존재하는구나. 이 고요, 외로움이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추측을 하게 되죠. 공자가 왜 외롭다 그랬을까? 자기를 얘기하는 것이었을까? 아니면 인에 대해서 고독하다고 얘기했을까? 홀로 된 것에 대한 토로였을까? 그럼 얘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정말 수수께끼 같은 문장인데, 제가 펀으로 언어 유희를 한 것은 그 24장에서 언어 유희가 또 나오기 때문에 편집상에 연결될 수 있어서 그 장점이 생기기 때문에 그걸 거론한 겁니다. 여하튼 재미있고 흥미로운 문장이라는 것은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 50번째 강의를 마치겠습니다.